미셀 푸코가 1976년에 발간한 책 성의 역사 1권에서 1장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낭독해 드릴 글은 2009년 나남에서 이규현이 옮긴 것입니다. Onsoe Jemogun Histoire de la sexualité, la volonté de savoir입니다. 제1장 우리, 빅토리아 여왕 시대풍의 사람들. 우리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풍의 체제를 오랫동안 감내해온 것 같고 오늘날에는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 듯하다. 정숙한 티를 내는 황실 여자는 우리의 억제되고 말없는 위선적 성의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닐까? 17세기 초까지만 해도 어떤 솔직한 태도가 널리 퍼져 있었다고들 한다. 실천은 은밀하지 않았고 말은 지나친 망설임 없이 행해졌으며 사물은 지나치게 가장되지 않았을 뿐더러 부정은 관용적이고 무람없는 방식으로 다루어졌다. 상스러운 것, 음란한 것, 추잡한 것에 관한 규범은 19세기에 비해 매우 느슨했다. 직접적 행위, 부끄러움 없는 담론, 눈에 보이는 위반, 노출되고 쉽게 섞이는 나신들, 어른들의 호탕한 웃음 사이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돌아다니는 영악한 어린이들. 즉, 육체가 공작의 꼬리처럼 찬란하게 펼쳐졌다. 이러한 대낮의 짧은 황혼이 이어졌을 것이고 급기야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부르주아지의 단조로운 밤이 다가왔을 것이다. 그때 성은 은밀하게 유폐된다. 성의 거처가 바뀐다. 부부 중심의 가족이 성을 몰수한다. 그리고 성을 진지한 생식 기능으로 완전히 흡수해버린다. 섹스를 중심으로 침묵이 감돈다. 합법적이고 생식력 있는 부부가 지배자처럼 군림한다. 부부는 비밀의 원칙을 확보함으로써 본보기로 강요되고 규범을 강조하며 진실을 보유할 뿐 아니라 말할 권리를 갖는다. 각 가정의 심처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공간에서도 인정되는 성의 배출구, 유일하나 공리적인 다산성의 장소는 부모의 침실이다. 나머지는 희미해지기만 할 뿐이고 예절에 맞는 태도로 인해 육체는 따돌림의 대상이 되며 점잖은 말로 인해 담노는 색깔이 하얗게 바랜다. 그리고 불임은 너무 오래 지속되고 너무 분명히 드러나게 되면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즉, 불임은 비정상의 지위를 부여받고 이를 인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생식기능에 부합하지 않거나 생식기능에 의해 변형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 더 이상 목소리도 없다. 내몰리고 거부되며 침묵으로 귀착한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해서도 안 되며 행동이건 말이건 조금이라도 그런 기미가 보이면 누구나 그것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예컨대 어린이는 누구나 잘 알다시피 성별이 없는데 어린이에게 섹스를 금하는 이유, 어린이가 섹스에 관해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 어린이가 섹스를 과시할 개연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건 언제나 눈을 감고 귀를 막는 이유, 전반적으로 침묵을 집요하게 강요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억압의 속성, 그리고 억압과 그저 형법에 의해 유지될 뿐인 금기를 구별짓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닐까? 즉, 억압의 기능은 사라지라고 정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침묵하라는 명령, 실제하지 않는다는 단언, 따라서 그 모든 것에는 말할 것도 볼 것도 알 것도 없다는 확증이다. 우리의 부르주아 사회에서 위선은 이처럼 균형을 잃은 논리에 깃들어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위선 때문에 몇 가지 양보가 불가피했다. 비합법적 성에 정말로 자리를 내줄 필요가 있다면 성으로 하여금 다른 곳에서, 즉 생산의 회로가 아니라면 적어도 이윤의 회로로 재편입이 가능한 곳에서 소동을 벌이게 하라. 유곽과 정신병원은 그러한 허용의 장소가 된다. 즉, 스티븐 마커스라면 또 다른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창녀와 고객과 포주, 정신과 의사와 히스테리 환자는 발설되지 않는 쾌락을 계산되는 사물의 영역으로 은밀히 넘어가게 한 듯한데 그때 암암리에 허용되는 말과 행위는 비싼 값으로 거래된다. 야생의 성은 오직 거기에서만 실제적이면서도 섬처럼 드문드문 나타났거나 암호화된 은밀한 유형의 담론으로 이야기되었을 뿐인 듯하다. 다른 곳에서는 근대의 도덕적 엄격주의에 의해 금지, 비실제, 침묵이 삼중의 명령으로 섹스에 부과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성의 역사를 본질적으로 증대하는 억압의 연대기를 해석해야 할 그 오랜 2세기로부터 해방된 것일까?
그다지 해당되지 않았다는 말이 여전히 들려온다. 아마 프로이트에 의해 매우 미미하게나마 해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은밀한 공간으로의 범람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키고 정신분석에서의 환자용 침상과 여전히 침대 위에서의 유익한 소곤거림에 지나지 않는 담론 사이에 모든 것을 붙들어 놓기 위해 엄청난 조심성, 의학적 신중함, 무해하다는 과학적 보증, 대비책이 필요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었을까? 만일 고전주의 시대부터 억압이 권력, 암, 성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의 기본 양상이었다면 누구나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만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 우리에게 주입된다. 즉, 적어도 법의 위반, 금기의 해제, 언사의 갑작스러운 범람, 쾌락의 실제적 복권, 그리고 권력 메커니즘에서의 새로운 구조 전체가 필요할 것인데, 그 이유는 아무리 사소한 진실일지라도 정치적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엄밀한 것이라 할지라도 의료 실천이나 이론적 담론만으로부터는 그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수능주의, 정신분석의 규격화 기능, 독일 제국의 거창한 격앙 아래 숨겨진 그토록 분명한 소심증, 그리고 성의 과학에 의해서나 성의학에 기껏해야 수상적일 뿐인 실천에 의해 보증된 모든 통합 효과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근대에 이르러 섹스가 억압되었다는 그러한 담론은 분명히 지속되고 있다. 아마 취급하기가 쉽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담론은 진지한 역사적, 정치적 보증에 의해 보호되고 수백 년에 걸친 대담하고 자유로운 표현의 시기에 뒤이어 17세기에 억압의 시대가 출현하게 되면서 자본주의의 발전과 일치되기에 이른다. 즉, 그것은 부르주아 질서와 일체가 되었던 것 같다. 섹스와 섹스의 박대에 관한 하차는 연대기는 생산 양식의 엄숙한 역사로 변하고 경박함을 떨쳐버리게 된다. 섹스가 그토록 엄격하게 억압당하는 것은 섹스가 전반적이고 집약적 노동력의 동원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 자체로부터 설명의 원칙이 점점 뚜렷이 드러난다. 노동력이 조직적으로 착취되는 시대에 노동력의 재생산을 허용하는 최소한으로 한정된 쾌락 이외의 다른 쾌락 때문에 노동력이 허비되는 것을 용인할 수 있었을까? 섹스와 섹스의 효력은 아마 해독하기가 쉽지 않을 터인 반면에 섹스와 섹스의 효력에 대한 억압은 이처럼 표현될 수 있으므로 쉽게 분석된다. 그리고 섹스의 입장, 이를테면 섹스의 자유뿐만 아니라 섹스에 관한 인식과 섹스에 관해 말할 권리의 대의는 정당하게도 명예로운 정치적 대의에 결부되어 있다. 즉, 섹스 역시 미래에 관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 의심 많은 사람이라면 아마 섹스에 관한 이야기를 부추기는데 그토록 막대하게 동원된 그토록 많은 대비책에는 여전히 오랜 수치심의 흔적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하고 자문할 것이다. 마치 그러한 담론이 지속되거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러한 상호적 가치부여의 관계가 필요하기라도 한 듯이 말이다. 그러나 섹스와 권력의 관계를 억압의 견지에서 표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만족감을 주게 되는 것은 아마 또 다른 이유, 즉 화자의 특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 때문일 것이다. 섹스가 억압당한다면, 다시 말해서 금지, 비실제, 침묵에 귀착할 수밖에 없다면 섹스에 관해 말하고 섹스의 억압에 관해 말한다는 사실만이 결연한 위반의 태도 같은 것을 내포한다. 그러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권력의 바깥에 놓이고 법을 어지럽히며 미래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미리 맛본다. 오늘날 섹스에 관해 말할 때의 그러한 엄숙함은 이로부터 연유한다. 최초의 인구 통계학자들과 19세기의 정신의학자들은 섹스를 환기할 필요가 있을 때 몹시 저급하고 그토록 쓸데없는 주제에 독자의 관심을 붙잡아두는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했다. 우리는 수십 년 전부터 섹스에 관해 이야기할 때 거의 언제나 약간 당당한 태도, 즉 기존의 질서에 도전한다는 의식, 스스로 전복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표시하는 어조, 현재의 악을 몰아내고 미래의 빛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미래를 불러들이려는 열정을 내보인다. 반항, 약속된 자유, 가까이 다가온 또 다른 법의 시대와 같은 말이 섹스의 억압에 관한 담론으로 쉽게 넘어간다. 예언에 요구한 전통적 기능들 중에서 몇 가지가 재활성화된다. 장래에는 섹스가 유용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우리 중에 대부분이 비웃음에 대한 공포나 씁쓸한 역사 때문에 쉽게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
즉 혁명과 행복, 혁명과 더 새롭고 더 아름다운 다른 육체, 또는 혁명과 쾌락이 은연히 공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억압이 단언되기 때문이다. 권력에 항변하는 것, 진실을 말하고 성적 쾌락을 약속하는 것, 계몽과 해방 그리고 증대된 관능적 쾌락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 알고자 하는 열정과 법을 변화시키려는 의지 그리고 기대된 활락의 동산이 서로 연결되는 담론을 행하는 것이 모든 것은 아마 억압의 견지에서 섹스에 관해 말하려는 우리의 집요함을 뒷받침할 것이고, 어쩌면 섹스에 관해 이야기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섹스의 효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단순한 사실에 부여되는 상품 가치를 설명해 줄 것이다. 요컨대 우리의 문명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섹스에 관해 털어놓는 속내 이야기를 담당자들이 주의 깊게 들어주고는 보수를 받는 유일한 문명이다. 즉, 섹스에 관해 말하고 싶다는 욕구와 섹스로부터 기대되는 흥미가 경청의 가능성을 폭넓게 넘어서기라도 한 듯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새놓기까지 했다. 그러나 나에게 우리의 시대에 실제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보다 더 본질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섹스, 진실의 계시, 세계의 근본 원리의 전복, 새로운 날의 도래에 대한 예고, 어떤 지고한 행복의 약속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담론이다. 오늘날 서양에서 그토록 친숙하고 중요한 설교의 유구한 형태에 대해 매체에 구실을 하는 것은 바로 섹스다. 능란한 신학자들과 대중적 목소리들이 성에 관해 실행한 강론은 이은 몇십 년 전부터 우리의 사회에 폭넓게 퍼져나가면서 낡은 질서를 통렬하게 비난했고 위선을 고발했으며 직접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권리를 찬양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이상향을 꿈꾸게 했다. 프란체스코회 수도사나 수녀를 상기하자. 그리고 오랫동안 혁명의 계획에 수반된 감정의 고양과 극단적 신앙심이 서양의 산업사회에서 대부분 섹스로 옮겨가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자문해보자. 따라서 억눌린 섹스의 관념은 이론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다. 사업과 계산에 바쁜 위선적 부르주아 시대의 성이 가장 엄격한 예속 상태에 놓였을 것이라는 주장은 섹스에 관해 진실을 말하고 현실에서 섹스의 구조를 변모시키며 섹스를 지배하는 법칙을 뒤엎을 뿐 아니라 섹스의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한 담론의 과장된 말투와 쌍을 이룬다. 압제의 담론과 설교의 형태는 서로 참조가 되고 상호적으로 강화된다. 섹스는 억압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더 정확히 말해서 권력에 대한 섹스의 관계가 억압과는 무관하다고 단언하는 것은 부질없는 역설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것은 분명히 받아들여진 주장을 거스르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구조 전체 또는 구조의 기반이 되는 다분히 산발적인 모든 관심과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일련의 역사적 분석을 설정하고자 하는 곳은 바로 이와 같은 지점인데, 이 책은 그러한 분석의 서론 겸 최초의 개관 같은 것, 즉 역사적으로 의미심장한 몇몇 시점의 조사와 몇 가지 이론적 문제의 개괄적 설명이다. 요컨대 이 책은 100여 년 전부터 자체의 위선을 요란하게 비난하고 자체의 침묵에 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며 스스로 말하지 않는 것을 상세히 논하는 데 열중할 뿐더러 스스로 집행하는 권력을 규탄하고 자체의 기능이 원활하도록 해주는 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하는 사회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담론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탱하는 의지와 그것을 옹호하는 전략적 의도도 한번 훑어보고자 한다. 내가 제기하려고 하는 물음은 왜 우리가 억압받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가 우리의 가까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그토록 커다란 열정과 강렬한 원한을 품고서 스스로 억압받고 있다고 말하는가이다. 다음은 옴기니가 섹슈얼리티라는 단어를 왜 성으로 번역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Sexualité. 19세기 초에 등장한 낱말로서 처음에는 생물학적으로 유성인 것의 특징을 의미했다. 20세기 초에 비롯되는 현대적 의미는 생물학적 생식의 기능을 넘어서는 생체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성적 본능의 만족이라는 관념과 관련해서만 의미를 띌 뿐인 용어이다. 로베르 사전에 의하면 성적 본능의 만족과 관련된 모든 행동으로 풀이되어 있다. 즉, 성적 쾌락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행동 전체를 뜻한다. 그러므로 성생활을 의미할 수도 있고 성적인 것 전체를 뜻할 수도 있으며 성적 영역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다. 섹슈얼러티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라하히와 마르쿠제의 성의 해방, 리버레이션 섹슈얼에 힘입어 폭넓은 사회적 의미를 띠게 되는데
푸코는 이 용어에서 그러한 억압이나 해방의 개념들보다는 오히려 섹스에 관한 삶의 의지 자체 또는 그러한 의지의 이면에 작용하는 권력의 전략을 읽어내려고 한다. 따라서 사전적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요어가 되는 섹슈얼러티는 한 시대와 사회의 성문화 또는 성적 현상 전체를 환기시키는 가장 폭넓은 의미의 성으로 옮기는 것이 비록 생식의 의미를 다소간 포함한다 할지라도 최선일 것이다.